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의 이름은 김지은이고요. 벌써 2020년 마지막 매줄토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올해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2020년 하면 아무래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비드-19이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5월 25일 미네소타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곳곳으로 항의 시위가 확산되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말 자체가 왜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지, 그리고 이 운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운동을 미국 역사 안에서 흑인이 억압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떼놓을 수 없는 인종주의, 레이시즘의 문제도 언급하고 싶고요. 21세기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인 우리가 에스닉 아메리칸으로서 나는 주류의 목소리만을 듣고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흑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역사를 전공한 게 아니라 영문학, 세부 전공으로 미국 남부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학이 그렇듯이 그 문학이 탄생한 지역과 나라의 역사를 전혀 모르고 문학만 공부할 수는 없어서 미시시피라는 딥사우스에서 남부 문학을 공부하며 남부의 역사, 특히 노예제 시대부터 흑백 간의 인종 문제를 함께 공부했기에 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역사적인 조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서 시작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먼저 인종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히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그리고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흑인의 죽음 사건들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펙타클 린칭이라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미국에 광범위하게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고, 그리고 구조적인 흑인 억압의 역사가 그 후에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앵무새 죽이기, 그리고 윌리엄 포크너의 Light in August, 그리고 리처드 라이스의 블랙 보이 작품을 짧게 보면서 그 문학 작품에 나타난 린칭 사건들에 대한 언급을 다루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패기 맥킨토시라고 백인 여성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80년대 말에 white privilege에 대한 에세이를 쓰면서 white privilege, 그러니까 백인이 특권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정말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는지 세세하게 지목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함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인종주의라고 할 때, 레이시즘이라고 할 때 개개인이 가진 편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 레이시즘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회의 구조적인 현대와 구조적인 문화, 개인적인 것들이 경험이나 문화랑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복합적인 거로 봐야지 하나로 딱 떼어서 개인적인 편견 문제다, 이정도 편견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구조적인 문제라고만 보기에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호 연관되어 때문에 같이 보지 않으면 레이시즘을 제대로 볼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게
어떤 개인의 물론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이해하겠는데, 방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근데 그 구조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개인의 특성이 사회 구조 모순에 의해서 발현된다. 예를 들어서 흑인이나 어떤 에시안에 대한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중심은 그냥 싸움으로 끝나지만, 저 흑인들은 안 돼, 에시안들은 안 돼라는 개념 자체는 결과적으로 구조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애초에 그런 편견이 없다면은 인종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유러피안 시각에서 시작된 그런 인종, 그러니까 레이시즘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이제는 다양한 인종이 섞이면서 그것이 그러니까 근원은 백인들의 시각에서부터 레이시즘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 뿌리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이제 이 미국 사회에서는 잘못된 구조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나쁜 쪽으로 학습이 되면서 그게 구조적으로 정착이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유럽. 네, 뭐 유럽이 식민 지배는 여러 대륙에 걸쳐서 했죠. 네,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신 것 같고 또 레이시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정영석님이 말씀하신 거를 예전에 말씀하신 거를 약간 차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백인이 유생인종을 차별하는 것하고 유생인종이 백인을 차별하는 것이 같은 레벨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흑인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학교에 백인 학교에 다닌다든가 백인 교회에 간다든가 뭐 이제 이런 그런 자유를 박탈당했던 것이 불과 20세기 중반까지 행해졌던 일이고 감정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어쩌면 유색 인종이 그러니까 백인에게 가진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을 수도 있겠죠. 왜 우리를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복수심, 분노 이런 것들이 더 강할 수도 있지만 사회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고 돈과 인맥, 각종 인프라 이런 거를 누가 갖고 있는 어느 인종이 갖고 있고 그렇게 그 힘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면은 좀 레이시즘을 개인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 좀 더 사회 구조라는 근원으로 들어가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Black Lives Matter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체포 시에 취했던 자세로 항의 시위를 하는 사진 여러 곳에서 행해져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은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일까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틀에서 얘기되는 좀 더 미디어에 알려진 흑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는 5월 25일 미네소타에서 조지 플로이드 씨 경찰이 과잉 체포 과정에서의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3월 13일에는 켄터키에서 마약 사건을 수사한다고 아파트에 들이닥친 사복 경찰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브리아나 테일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월 23일에는 조지아에서 조깅하는 아메드 아브리를 수상하다며 백인 부자가 뒤쫓아가서 언쟁 끝에 총을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구호와 운동을 접한 계기가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였습니다. 이때 Mothers of the Movement라고 자녀를 경찰이나 백인 건 바이올런스로 잃은 엄마들이 슬픔을 딛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활동을 했는데요. 좀 세월호 유가족 그분들 생각도 났고요. 근데 이제 이 엄마들이 얘기하는 자녀들이 죽음을 보면 샌드라 블랜드는 텍사스에서 아무 잘못 없이
교통 그 경찰한테 풀오버를 당해서 경찰과 언쟁 끝에 체포되었고 구치소에 갇혀있던 중에 목맨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마이클 브라운은 미주리에서 무장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관이 총탄 6발을 맞아서 사망했고 이 사건이 일어난 퍼거슨에서는 일주일 이상 소요 사태가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헤이디와 펜들턴은 시카고에서 친구들과 공원에 있다가 갱단으로 오인한 남자의 총을 등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조던 데이비스는 플로리다에서 친구들과 한 차를 타고 주유소에서 주유 중에 옆차의 백인이 음악을 시끄럽게 틀었다는 이유로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엄마인 루시 맥베스는 지금은 민주당 소속 연방 소속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I even warned him that because he was a young black man, he would meet people who didn't value him or his life. That is the conversation that no parent should ever have with their child.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흑인들은 특히 아들을 두면 사춘기가 될 무렵에 경찰이 신문을 하면 갑자기 불신검문을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엄마도 자기 아들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경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의 생명을 중요시하게 여길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되게 슬픈 얘기였다고 이런 대화를 어느 부모도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트레이븐 마틴은 플로리다에서 아빠의 약혼녀가 사는 게이티드 타운하우스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아빠의 약혼녀가 거기에 있어서 아빠하고 같이 방문을 했다가 이 트레이븐 마틴을 수상하게 여긴 네이버후드 워치를 하는 백인이 쏜 총에 사망을 했고요. 이 트레이븐 마틴 사건은 그 다음해인 2013년에 열린 재판에서 총을 쏜 짐머맨이 무죄로 풀려나면서 해시태그로 Black Lives Matter를 달고 항의를 시작하면서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Black Lives Matter 운동 자체는 그렇게 오래된 운동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이건 7년 된 운동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더 근원이 그 미국 역사에서 깊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흑인이 죽음은 아니지만 한국인에게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경찰이 과잉 폭력과 무죄 석방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LA 폭동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발단으로 로드니 킹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심하게 맞았고 이 장면을 근처에 살던 사람이 비디오로 찍게 됩니다. 그 테이프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다음 해인 1992년에 있었던 재판에서 경찰관들이 무죄로 풀려나면서 이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대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직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로 가장 큰 소요 사태가 있었다면서 올해의 시위를 그때와 비교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미디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비로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워싱턴 DC에서 H 스트리트를 따라 불이 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로 뛰어넘어가면 그 유명한 에미틸 사건이 있지요. 미국의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라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955년에 미시시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시카고에서 태어나 자란 14살 소년 틸은 여름방학에 친척을 방문하러 미시시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 가게에서 주인이 아내였던 21살 백인 여성을 희롱했다는 혐의를 받고 가게 주인과 이복 브라더가 틸을 친척집에서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강에 버립니다. 틸의 시신은 3일 후에 발견되어 장례를 치르러 시카고로 옮겨지고 그의 어머니는 백인이 잔인함에 분노해서 상하고 물에 변형된 틸의 시신을 공개하는 오픈 캐스켓 장례를 치르기로 합니다.
트리 장례식에 온 사람들도 거리에 줄을 길게 설 정도로 많았는데요. 트리 시신은 사진으로 남겨져 미국 전 국민에게 공개되게 됩니다. 이해 9월에는 시신이 발견된 미시시피에서 전부 백인인 배심원이 트리 살인범 2명을 무죄로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고 12월에는 알라바마 몽고메리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사 파크가 세포 이후 1년간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하는데 그게 시작이 되면서 1955년은 미국 민권 운동사에서도 중요한 해로 기록되게 됩니다. 제가 제목을 Untold History, White Supremacy Through Lynchings During Late 19th, Early 20th Century 하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역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에서 린칭을 통해 확립된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시기는 이때입니다. 남북전쟁 후 노예 해방이 되고 그로부터 100년 후인 1964년에 Civil Rights Act가 통과되기 전에 흑인 억압의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Segregation, 인종 분리, 흑백 분리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아는 것이 다른 시대보다 없는지 좀 궁금증을 가질만 하죠. 그래서 노예제가 폐지된 다음 백인은 다른 방법으로 백인 우월적인 인종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고 그 중에 한 예는 재건기 (Reconstruction) 이후에 제정된 Jim Crow Law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다양한 인종차별, 인종분리 법안들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예로 189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유행하다시피 했던 스펙터클 린칭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스펙터클 린칭이란 린칭이 대개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규모로 이뤄진 것을 말합니다. 사진은 인디애나 메리언에서 1930년 8월 7일에 있었던 린칭입니다. 약간 제가 백그라운드 글씨로 좀 가리기는 했는데요. 뒤에 나무에 2명이 매달려 있어요. 네, 근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백그라운드를 하체가 네. 근데 뭐 어쨌든 산 사람을 매달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매달아 죽였죠. 그래서 젊은 흑인 남성 2명이 강도, 살인, 강간 혐의로 체포가 됐고 그날 밤에 구치소에 군중이 쳐들어가서 죄수들을 빼와요. 그런 다음에 때리고 심지어 카운티 코트하우스 스퀘어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요. 네, 약 5,0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모였고요. 이 사건은 그 시대 유행에 따라 그 지역의 사진사가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미국이 대규모 린칭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보았을 정도로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런 끔찍한 공공살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구경하러 오고 그들이 일부러 옷을 차려입고 그냥 아무 옷이나 걸치고 온 건 아니거든요. 마치 교회에 가듯이 썬데이 베스트를 입고 오고 그들이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태연하거나 즐기고 있거나 이렇게 즐거워하는 표정이 보이는 게 되게 지금 우리가 봐서는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진입니다. 아이히만 전범 사건을 지켜봤던 한나 아렌트가 남긴 말 중에 The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미국 땅에서 20세기라는 가까운 과거에 무수히 많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저지른 악의 스케일에 경악하게 됩니다. 이런 야만적인 역사는 진보와 발전이 상징인 미국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과거의 일이지만 가르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좀 쉬쉬하고 묻어두는 그런 과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도 3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화 Just Mercy라고 거기 그 영화로 더 유명해진 흑인 인권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 팀이 추적한 린칭 사건 발생 지도예요. 굉장히 남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남부라고 알고 있는 주들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2010년 US 센서스를 기준으로 스스로 밝힌 응답자가 스스로 밝힌 ancestry 지역적 분포 지도입니다. 그래서 자주색이 흑인 자주색이 흑인 조상, 그러니까 흑인 조상을 갖고 있다고 밝힌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자주색을 보시고 여기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흑인이 많은 곳에서 린치 또한 많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칠링하다기보다는 이 지도를 보시면 이거는 남북 전쟁 당시에 유니언에서 탈퇴하고 컨페더러시로 편입한 주들 사진인데요. 초록색이 먼저 남부 연합으로 가입한 주들, 노란색은 그 이후에 가입한 주들, 주황색은 노예제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항상 충성스럽게 로열하게 옹호해왔던 주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소속은 유니언이지만 노예주라고 불리어지는 주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도를 보시면 린칭 제도, 지역적인 흑인 분포도, 남부 연합 지도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이후부터 대규모 린칭 사건들이 등장하기까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1865년에는 수정헌법 13조, 즉 노예제 폐지가 비준되었고요. 링컨 대통령이 암살 사건이 있었고 남북전쟁이 끝났고 남북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재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난과 함께 큐클락스 클랜도 생겼고요. 1868년에는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수정헌법, 1868년에는 시민권과 평등권을 골자로 하는 수정헌법 14조가 비준됩니다. 1870년에는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수정헌법 15조가 비준이 되고요. 이로 인해 미 역사상 최초로 미시시피에서 흑인 연방 상원의원 2명이 배출되었고 하원에도 처음으로 흑인 15명이 진출했습니다. 남부에서 흑인들은 재건기 중에 약 1,500명 정도가 공직에 있었고 주의회에도 총 633명이 진출했다고 합니다. 이 수정헌법 13조, 14조, 15조는 특히 미국 흑인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흑인이 정치적인 권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되다가 1877년에 헤이스틸든 타협 사건이 생기는데요. 1876년 말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남부 3개 주의 결과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화당 후보인 헤이스와 민주당 후보인 틸든 간의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은 헤이스가 하는 대신 남북전쟁 이후 남부에 주둔해온 연방군을 철수하게 된 사건이 이 타협 사건인데요. 이로써 재건기는 끝이 나고 남부 주들에서 점차적으로 짐 크로우 법이라고 불리는 인종차별적인 법안들이 제정이 됩니다. 이 법들이 사실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 연방법원이 보수적인 분위기와 판결이었는데요. 1896년에는 플래시드 퍼거슨 판결에서 그 유명한 separate but equal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인종분리, 인종차별 법안과 정책들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흑인을 향한 법적인 제재 외에 법 테두리 밖에서의 폭력이 대규모로 행해졌던 것이 스펙터클 린칭입니다. 스펙터클 린칭하면 주로 거론되는 사건들이 몇몇 있는데요. 이 사진은 약간은 퍼스널하게 제가 선택한 거기도 하지만 유명한 린칭 장면이기도 합니다. 린칭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했던 웨이코 텍사스에서 1916년에 일어났던 린칭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웨이코에 있을 때도 살짝 듣기는 했는데 좀 교수님이 지나가는 말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정말 경악을 했고요. 대낮에 약 10,000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사람 굉장히 많은 거 보이시죠? 사진 중앙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불에 탄 흑인이 매달려 있는데 좀 참혹한 장면이라서 검은 네모 상자로 가렸고 가리지 않은 사진은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스펙터클 린칭 사건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일종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추격하거나 구치소에서 납치하기.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척이 이 사람이 맞다고 지목하기. 신문과 입소문으로 임박한 린칭 사건 널리 알리기. 그러니까 뭐 납치하거나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잡았다고 해서 바로 린칭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관중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하고 입소문을 내는 거죠. 그다음에 처형 장소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거기 준비를 딱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린칭의 주요 차례로는 종종 거세를 동반하는 신체 훼손, 고문, 천천히 태워 죽이기, 목매달기, 총 쏘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적인 기념품 챙기기 경쟁이 일어나는데요. 이는 린칭 희생자의 시신 일부라든지 서형대로 쓰인 나무의 불타고 남은 조각이라든지 나중에는 지역 사진사의 린칭 광경 사진이 엽서로 제작돼서 린칭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백인들이 기억하고 두고두고 기념하고 싶어서 이 모든 것들이 수집되고 전시되고 유통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죠. 이렇게 많은 흑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종차별적인 법조항과 함께 흑인을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흑인 남성성을 왜곡하는 소설이나 기사나 그림 등이 한몫을 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The man Negro, the girl white, the payoff lynch 라는 구호가 보이시죠? 이 그림이 그 시대, 그러니까 뭐 백인 여성은 정숙하고 뭐 이렇게 흑인 남자 뭐 하고 뭐 어떻게 할 생각 없는데 당한 거다라는 그런 거 이데올로기가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약간 유혹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말이 되게 강렬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사실 노예제 하에서 흑인 여성을 욕보인 거는 백인 남성이었는데요. 이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고 갑자기 흑인 남성들이 백인 남성들을 죽이고 백인 여성들을 강간하는 게 목표인 공포의 대상이고 짐승 같은 존재로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여성, 그중에서도 백인 여성성에 대한 담론이 무성하게 생기면서 백인 여성은 순수하고 고결하고 그렇게 그려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백인 여성을 지키는 것이 백인 문명을 지키는 일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백인 여성을 어떻게 했다는 소문만으로도 흑인 남성을 죽이게 됩니다. 올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센트럴파크의 조류보호구역에서 개 목줄 안 했다고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개 목줄을 안 한 백인 여성에게 흑인 남성이 항의를 했다가 백인 여성이 경찰에 흑인 남성이 자기 위협한다고 허위 신고한 일이 분노를 산 이유도 단지 이건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을 신고할 때 흑인 남성한테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차원에서 역사적으로도 뿌리가 깊은 인종적 편견의 힘을 이용했다는 것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 그룹이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특별히 뭐 누가 리드했다기보다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주도한 사람들이 선동한 사람들은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하기 힘든 게 워낙 많은 사람이 있었고 게다가 그 사람들이 처벌받거나 뭐 어떻게 된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했어라고 사람들이 알지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저거사를 지금 미국에서는 정리를 안 한구나. 네. 그 친일 청산하는 정량이 아까 그 킬 사건이 2014년도에 다시 재심을 해서 그 여자가 그때 이제 희롱당했다고 했던 여자가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 인정. 끝. 네, 심지어 그 원래 그 틸 살인범들이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던 1950년대였던가요? 그때 그 더블 제오파디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은 뭐 더 어떻게 기소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뭐 살인했다는 걸 그러니까 인정하기까지 했는데도 결국 무죄로 풀려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크고 작은 린칭들을 통해서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인종이 분리되어 겉으로는 백인 공간이 있고 흑인 공간이 이렇게 나눠진 것 같지만 백인은 언제라도 이 인종 분리의 선을 넘어 흑인이 공간, 특히 흑인이 몸에 침범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공간도 흑인이 이건 우리 공간이야, 내 공간이야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1909년에 창설된 NAACP, 그러니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Colored People이 지속적으로 린칭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여론 때문에라도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 린칭 사건은 없어집니다. 다만 1955년 에미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규모의 린칭 사건은 없어지지 않죠. 대규모 린칭 사건이 사라진 후에도 일부 백인들은 우리에게는 흑인을 죽일 수 있는 인종적 권리가 있다라고 믿고 삽니다. 이게 무섭죠. 이렇듯 미국에서 인종적 차이, 특히 흑백의 차이는 노예제도라는 체제, 그리고 노예 해방 이후에는 인종차별적인 법안과 폭도, 군중들이 지지하에 자행된 대규모 린칭 사건 등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인종차별법도 대규모 린칭 사건도 사라진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좌측 사진은 1960년대에 Civil Rights Movement에 반대하면서 남부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이 남부 연합국기를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복을 입고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생각을 하고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죠. 중간의 Worse Than Slavery라는 책은 남북전쟁 후에 왜곡된 형법 시스템이 오히려 많은 흑인들을 노예보다 더한 중노동 죄수로 몰아넣었다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10년 전에 출간된 The New Jim Crow로 Civil Rights Movement 이후의 Criminal Justice 관련법이 흑인을 타깃으로 해서 많은 흑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결과적으로 Second Class Citizen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흑인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억압이 여러 면에서 경찰, 형법 제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외에도 이 문제를 다룬 책들은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그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저스트 머시로 또 크게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스펙터클 린칭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대규모의 사건은 시, 고위 공직자들이나 경찰들이 묵인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린치 폭도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처벌을 받지도 않았죠. 이 린치 폭도들은 연행된 용의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구치소를 습격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구치소를 지키는 사람은 그냥 내주는 거예요. 죄수를. 폭도들한테 법을 지켜라, 법대로 해라라는 말도 없고 자기 직무를 다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 있어. 내준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웨이코에서 약 10,000명이 모여든 인증 사건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낮에 시청 광장에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그것도 바베큐 하듯이 오래 이렇게 불태워서 죽일 수 있었던 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경찰들이 이 사건을 묵인 혹은 더 나아가 승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있었던 대규모 린칭은 법이 테두리 밖에서의 폭력 행사로 볼 수 있고 지금은 폭력이 경찰이나 형법 등 법이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고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흑인 남성은 백인 남성보다 6배나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이 높은데요. 흑인 인구가 백인 인구보다 6배가 높다든가, 흑인이 원래 특별히 되게 위험한 인종이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이 비율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흑인 남성을 타겟으로 삼은 검문이나 체포, 구금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유독 흑인의 생명은 노예제 때도 그 후에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겨진 적 없는 흑인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달라고 Black Lives Matter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조망을 했다면 남부 문학에서는 린치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있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앵무새 죽이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알라바마 사람인 하퍼리가 1960년에 출판한 이 소설은 엄청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퓰리처상을 수상했으며 그레고리 팩 주연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학교에서 많이 읽히는 미국 현대 고전으로 자리 잡은 작품입니다. 1930년대 알라바마를 배경으로 했고요. 주인공은 톰보이 소녀 진 루이스 핀치지만 그 아빠 에리크스 핀치가 백인 변호사로서 백인 여성 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흑인 남성을 용감하게 변호하는 얘기가 중심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설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날 밤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찾아 나서는데 구치소 앞에 아빠가 혼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신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갑자기 린치 폭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클립을 보셨는데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대규모 린칭 사건을 알고 이 대목을 다시 봤을 때 제게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왜 린치 폭도들은 시내 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막 그 꼬마 소녀가 찾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지? 하다가 이제 한 명을 딱 찾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다 타운 밖에 사는 좀 약간은 그 소녀한테는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타운 사람들이 다 참가를 했던 린칭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여기는 어떤 약간은 아웃사이더들이 저지른 일이다. 뭐 타운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서 좀 의아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리크스는 어떻게 혼자 이 사람들을 다 막을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리 소설이고 진 루이스가 의도치 않게 재치를 발휘해서 이 상황을 모면했다지만 과연 린칭이 아이 한 명이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그 수많은 린칭 사건들에 아이들이 구경꾼으로 갔는데 걔네들은 다 뭐지? 걔네들이 양심적이지 않아서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나? 이거는 좀 그런 의문. 네. 창의력이 변화했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백인 작가의 한계를 좀 본 게 현실은 훨씬 추악한데 린칭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고 덜 위험하게 만들어서 한편이 동화처럼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남부 백인들이 다 나쁜 거 아니다. 양심적인 백인도 있다. 이 에리크스 핀치 봐라. 백인 변호사지만 이렇게 용감하게 흑인 변호하지 않았느냐. 그런 좀 항변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교육받고 좀 큰 동네에서 사는 백인은 시골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어떤 신화를 재생산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 미시시피 출신인 흑인 여성 저널리스트이자 적극적으로 린치 반대 운동을 편 아이다 비 웰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부의 괜찮은 백인들은 린치를 비난하고 있고 실제로 린치를 하는 사람들은 최하층의 무법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한 부류가 하는 일을 다른 부류는 격려하고 변명해주고 용서해주고 있는 이상 모든 부류가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은 인종적인 편견을 넘어선 에리크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책 저스트 머시에서 브라이언 스티븐슨도 지적하듯이 억울하게 그래서 흑인 그러니까 변호인은 어떻게 됐는가 보면 피 변호인은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잖아요. 근데 소설 안에서는 이렇게 배심원들이 오래 판결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에리커스가 잘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흑인 변호인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받았기 때문에 에리커스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변호에 실패한 것이고 이 흑인 변호인은 죄도 없이 교도소에 갇히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총을 맞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암울한 네, 그림이죠. 그래서 시간 거슬러서 이안 포크너의 1932년 소설 라이트 인 어거스트를 보겠습니다. 포크너는 194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남부 작가로 미시시피 출신이고요.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인 조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날 어느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성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커가면서 다른 백인들보다 약간 다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가 혹시 흑인의 피가 섞인 게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수군되고 이 아이는 인종적인 정체성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노동자로 일하던 중에 한 마을이 목재소에서 일하면서 그 마을이 백인 노처녀와 성적 관계를 맺는데 어느 날 이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처음 용의자로 지목된 백인 남성이 조 크리스마스와 같은 목재소에서 일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같이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 크리스마스가 사실 흑인이 피가 섞인 흑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면 범인이, 이 흑인 피가 섞인 이 조 크리스마스임에 틀림없어 하고 갑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이 조 크리스마스를 막 뒤쫓는데, 조가 잡혔다가 다시 도망을 쳤다가 조를 뒤쫓아온 젊은 백인 남성이 쏜 총에 맞고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거세를 당해요. 그래서 이것도 대규모 린칭은 아닌 1대1 상황이긴 한데 단지 소문만으로도 어느 사람에게 흑인이 피가 섞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극도의 잔인성을 휘두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남부에서 살아간 흑인 작가는 린칭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미시시피 출신 작가 리처드 라이트는 1945년에 출판된 회고록 블랙보이에서 미시시피와 테네시에서 살았던 생애 첫 18년과 그 이후에 북부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블랙보이라는 제목이 의미심장한데요. 남부, 나아가 미국에서 흑인은 당당한 블랙맨이 될 수 없고 어떻게 좀 매니저블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블랙보이로만 기능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당시 남부에서 뭐 흑인이 이렇게 지나갈 때 백인이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Hey boy, come here. 뭐 이런 식으로 보이라고 부르지. Hey black man, 뭐 come over here.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 개 한 마리 부르듯이 얕잡아서.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블랙보이라는 제목이 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는 린칭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지는 않는데 단지 몇몇 사건을 언급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모부가 술집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백인들이 위협 끝에 죽였다는 얘기. 혹은 사춘기 때 친구 형이 호텔 벨보이로 일했는데 그곳이 그 호텔에 있는 백인 창녀와 어떻게 잘못 엮여서 백인들에게 끌려가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일들은 실제로 자신한테 닥친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상상 속에서 증폭돼서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면 The penalty of death awaited me if I made a false move.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I needed but to hear of them to feel their full effects in the deepest layers of my consciousness 라고 말하는데 내가 가장 내 의식이 깊은 곳에서 그냥 듣기만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So whose horror and blood might descend upon me at any moment.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일이 나한테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효과를 린칭 사건들이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이 리처드 라이트는 사춘기 이후 일을 하면서 백인들을 겪게 되고 왜냐하면 흑인 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 말고 이제 일을 하니까 백인 보스를 갖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백인들을 겪게 되고 더 많이 겪게 되고 남부 백인들이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life was possible under that hate? 라고 반문을 하고요.
그의 친구는 제일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I hate these white people, hate them with all my heart, but I can't show it. If I did, they kill me.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블랙보이에 나오는 이 리스트가 되게 재밌는데요. 당시 남부 백인들이 흑인과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라고 합니다. 미국 백인 여성, 큐클럭스 클랜, 프랑스. 왜냐하면 프랑스가 그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상황에서 이 글이 쓰여졌기 때문에 흑인 참전 용사들이 어떻게 프랑스에서 1차 세계대전에서 용감하게 싸우는지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how Negro soldiers fared while there. 그리고 French woman, 프랑스 여자들, 또 잭 존슨은 1908년부터 1915년까지 헤비급 권투 챔피언을 지낸 흑인으로 흑인들이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싫어할 정도였는데, 왜냐면 1910년에 그가 백인이 희망이라 불리던 전 챔피언 짐 제프리스를 이기자 분노가 폭발해서 곳곳에서 백인들과 흑인들이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he entire north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북부 전체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흑인이 북부로 간다고 그러면 되게 의심스럽게 쳐다보죠. 뭐, 거기로 가면은 더 잘 살 것 같아서 거기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남부에서 벗어나려고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남북 전쟁, 아브라함 링컨, 그랜트 장군, 셜먼 장군, 캐톨릭, 교황, 뭐, 유태인, 그리고 공화당, 노예제도, 사회적, social equality, 그리고 communism, socialism, 13조, 14조, 15조 헌법 수정 조항,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흑인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13조, 14조, 15조 수정 조항, 그리고 any topic calling for positive knowledge of, or manly self-assertion on the part of the Negro. 그러니까, 흑인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 긍정적인, 말로 얘기되는 것, 그런 것들 견딜 수 없었던 남부 백인들이 굉장히 폭넓은 편견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그 white woman 있잖아요. 그 국적만 다를 뿐이지 프랑스 여자도 결국은 근데 이 흑인 병사들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참전을 해서 그 프랑스 여자들과도 관계를 맺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여기는 패기 맥킨토시라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패기 맥킨토시가 말한 백인으로서 누리는 특권, 아주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들, 그러니까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세밀하게 풀어서 얘기해 본 백인이 특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백인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많은 것들을 이건 사실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특권이야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서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동네에 이사를 가면 우리 이웃들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할 거야, 호의적으로 생각할 거야, 그런 것들. 아니면은 적어도 neutral, 중립적이기는 할 거야 라는 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건국이 되었고 문명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을 때 백인은 당연히 백인이 이런 일들을 잘했다. 뭐 이런 건국의 뭐 아버지들은 다 백인이고,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favorable하게 그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첫째가 2학년인데, 이제 뭐 이렇게 소셜 스터디스 시간에 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컬럼버스 데이에 대해서 가르칠 때 조금은 그래도 이제 먼저 살고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이랬었다.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좀 약간 좋게, 그러니까 땡스기빙을 앞에 두고 이제 그 미국 건국에 대해서 건국이라기보다는 땡스기빙 유래에 대해서 말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좀 그래도 좋게 마무리하는 그런 거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컬럼버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아니면은 그 청교도들과 인디언이 만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7번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12번에 제가 버지니아 이사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2년 정도 됐나요?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미국 중소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 마트에 가는 것도 그러니까 저와 저희 남편은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버지니아에 사시면, 특히 북부 버지니아에 사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마트에 가고 한국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선택받은 분들이 특권이라는 것을 좀 당연히 여기시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게 특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역적인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한인으로서. 그래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음식, 식재료 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아니면은, 미용실 가가지고, 네, 내 머리 잘라줘 하면은 능숙하게 자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제 머리 하려면은 미국 미용사한테 제 머리 안 맡기거든요. 미국 미용사가 자르면 정말 이상해가지고, 제가 살던 도시에서는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네, 3달 기다려서 아틀란타 가서 머리 하고 막 그랬었어요. 14번에 보면은 내 자녀들이, 언제나 이제,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도록 arrange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러니까 흑백 차별이 되게 심했던 때는 심지어 길거리에서 흑인 애한테도 막 침을 뱉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이제 내 자녀한테 갑자기 막 그런 일이 그러니까 갑자기 닥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쉽게 보호할 수 네, 백인 애들은 쉽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15번에 보면은, 네, 이 시스템, 아까 흑인이 애들이 사춘기에 이르면은, 이렇게 경찰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처럼, 구조적인, 인종주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 그리고 16번에 보시면, 선생님들이나 고용주들이,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한다든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사실 우리가 많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셨을, 얘가 학교 가가지고 인종차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걱정 다들 하셨을 텐데, 네, 그런 점에서 백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13번에 보면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아주, 네,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물론 제가 아직 미국 시민은 아닌데 영주권자인데 제가 유학생 시절에 미국의 어떤 밀리터리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수업 같이 듣는 그러니까 친구라기보다는 클래스메이트이 그렇게 미국이 싫으면 니네 나라로 갈 것이지 어디서 미국을 나쁘게 얘기하냐고 그런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다른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백인이면은 적어도 그런 말은 듣지 않는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말은 듣지 않는다 이거죠. 25번에 교통경찰이 나를 pull over 하면은, 아니면은 IRS에서 내, 텍스 리턴에 대해서, 오디시 들어오면은, 나 인종 때문에 걸린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네. 그리고 30번에, racial issue가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든가, 네, 그거는 백인이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비난받을,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없다고 해도 그만, 있다고 해도 그만. 네. 그리고 만약에 유생인종이 레이시즘을 말하는 것보다 백인이 레이시즘에 대해서 말하면은 더 오 하고 들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30번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34번에서는, 그러니까 3번하고 약간 이어지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나하고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인종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40번에는 public accommodation 예를 들면은 호텔이라든지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아무데나 그 공공 공간에 가서 내가 내 피부색 때문에 어떤 차별을 받는다거나 불쾌한 일이 그러니까 제 예를 들면은 레스토랑에 갔는데 하필이면 서버가 왜 우리를 자리도 많은데 화장실 옆에다가 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종주의야 뭐야 막 이러면서 좀 그런 일들. 네, 44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들으려고 그럴 때 내 레이스한테 유리한 거를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인이 문화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문학에서도 백인 남자가 쓴 문학 작품대라면은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흑인 여성이 쓴 그러니까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가르치는 수업은 그에 비해서 현저히 적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46번은 이거 재미있는 건데 살색이라 그러면 누구의 살색이 살색인 건가요? 그래서 사실 백인이 살색이라고, 그러니까 플래시 컬러라고 불려졌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50번인데요. I will feel welcomed and normal in the usual walks of public life, institutional and social.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있든지 나는 노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인종적 특권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연구자라고 학자라고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어디에다가 네. 웰슬리 교수인데 그 사람이 먼저 이제 그 웰슬리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읽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백인이지만 우리한테 이런 특권이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많은 것들 정말 white privilege 하면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아주 세세하고 소소한 것들 이것들이 사실 특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게 언제쯤 1988년도. 왜 이렇게 작성이 안 된 거야? 46번은 빼야 돼. 존슨 존슨도 저거 칼라들 넣고 이렇게 발표했었어.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1988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의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